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어스름한 거실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알약 한 알이 들려 있고 표정은 깊은 우수에 잠겨 있죠. 남편이 퇴근하면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인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약은 1957년 한 해에만 3,600만 건이 처방되었고 10억 알이 생산되었으며 미국인 20명 중 1명이 복용했던 약입니다. 완벽함을 위해 먹어야 했던 약,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약. 오늘은 밀타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5년) 미국 식품의 약국이 승인한 밀타운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정신과 약물이었고 제약 산업에서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첫 번째 사례였죠. 개발 과정부터 특이했는데요. 1945년 영국에서 페니실린 보존제를 연구하던 프랭크 버거 박사가 동물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물질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실험용 쥐들이 깊은 근육 이완 상태에 빠지면서도 혼수 상태는 아닌 독특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버거는 이를 진정 상태라고 명명했고 미국으로 이주한 뒤 화학자 버나드 루드비히와 함께 이 물질을 개선해 메프로바메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바르비투르산염 계열 진정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 용량과 치명적 용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았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거든요. 반면 메프로바메이트는 훨씬 넓은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타운을 안전한 약으로 마케팅할 수 있었던 근거였죠.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중독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약회사 카터 프로덕츠는 이 약을 밀타운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정신과 환자를 위한 약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위한 약으로 포지셔닝 했거든요. 광고는 안전하고 중독성 없는 해결책을 강조했고 유명 코미디언 밀턴 버리, 밀타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개적으로 약을 홍보했습니다. 출시 첫 해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1956년 말이 되자 미국인 20명 중 1명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1957년에는 미국 전체 처방전의 3분의 1을 밀타운이 차지했고 계산해보면 1초에 한 건씩 처방전이 발행된 셈이었죠. 의사들은 이 약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렀고 환자들에게 걱정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타운은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약은 뇌에 GABA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 신호를 둔화시켰습니다. 사용자들은 근육이 이완되고 불안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졸음, 현기증,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둔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솜으로 감싼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멀리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일부 여성들은 약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냈던 상황에서 무감각해지고 슬펐던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아이들을 안아주면서도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옳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왜 하필 1950년대 미국에서 이런 약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미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냉전 시대 미국 정부는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을 국제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이 봉쇄라는 개념이 가정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정 내 봉쇄라고 부르죠.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 주택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방어선이자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쇼윈도였거든요.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국가전시회에서 당시 부통령 리처드 닉슨은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와 모형 주방 앞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닉슨은 최신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주방을 가리키며 이것이 미국 여성의 삶이라고 자랑했죠. 정부와 언론은 소련 여성들의 칙칙한 공장 생활과 차갑고 인명적인 타가소를 강조하면서 미국 여성들의 섬세한 드레스와 깨끗한 부엌에서 찾는 진정한 여성적 성취감을 대조했습니다. 완벽한 주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사명이 되었거든요. 이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지웠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유지하고 여러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퇴근할 때 미소로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의무가 되어버렸거든요. 완벽한 주부가 되지 못하는 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졌죠. 실제로 1950년대 여성 잡지들은 이상적인 하루를 시간대별로 제시했는데요. 오전 7시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오전 9시 청소 시작, 오후 3시 아이들 귀가 대비, 오후 5시 저녁 준비와 화장 고치기,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스케줄에는 개인적 휴식이나 자아 실현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배정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심리학자는 주부들이 하루에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을 가사 노동에 쓴다고 추산했는데 주당 최소 98시간의 무급 노동이었던 셈이죠. 1950년대에 급격히 확산된 교외 주택 단지의 물리적 구조도 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대량 생산된 단독주택들은 젊은 부부들을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신혼부부가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를 형성하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쇼윈도 같은 삶은 모든 행동이 이웃에게 보인다는 의미였고 불만족의 조짐은 개인의 실패나 심지어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6살인데 40살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게 두려워요. 이런 환경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불완전함은 개인의 신경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시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은 여성이 바닥을 닦으면서 신비로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이나 여성적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정신질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죠. 여성들은 요구받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받았고 그 도구가 바로 밀타운이었던 겁니다. 제약산업과 의료계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950년대 제약회사와 의료 전문직은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각이 약물 마케팅에 그대로 반영되었거든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한 광고를 보면 패턴이 명확합니다. 나이든 남성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는 주부의 모습이었죠. 약의 목적은 여성을 진정한 자아로 복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진정한 자아란 순종적이고 명랑하며 가사 노동을 불평 없이 해내는 모습을 뜻했습니다. 저녁 식탁을 차리지 못하는 행위, 접시를 깨뜨리는 실수, 이런 것들이 의학적 병리 현상으로 묘사되었거든요. 약을 받는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죠. 의사에게 가서 잠을 잘못 자고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진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방전을 써주더군요. 이걸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안일을 하는 게 덜 힘들게 느껴졌죠. 하지만 점차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알이 두 알이 되었고 두 알이 세 알이 되었습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손이 떨리고 불안이 몰려왔거든요. 연구 데이터는 이 젠더 편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빈도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거든요.
남성의 공격성과 독립성은 이상적 특성으로 여겨진 반면 여성의 감정 표현은 통제가 필요한 취약성으로 해석되었죠. 진정제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사가 사회적 문제를 생물학적 문제로 바꾸는 방식이었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항의를 침묵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알약을 바라보던 그녀에게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1963년 베티 프리단이 출간한 여성의 신비는 이 현상에 대한 최초의 주요 사회학적 비판이었습니다. 프리단은 이름 없는 문제를 묘사했는데요. 교회 주부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불만족감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그녀들은 물질적 안락함과 남편과 자녀가 있었지만 깊은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프리다는 많은 여성들이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수년간 심리치료를 받거나 진정제를 복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57년 프리단이 스미스 대학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밀타운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여성들이 자신의 불행을 개인적 결함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리다는 한 여성의 일기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식료품을 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인가요? 이 질문에 당시 사회가 제시한 답은 약이었습니다. 질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약이었죠. 문화적 압박은 분명했습니다. 과학이 가전제품으로 여성들을 가사노동의 고된 일에서 해방시켰다면 남아있는 모든 불행은 개인적 결함이 틀림없다는 논리였죠.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약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단지 말하지 않고 묻어버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프리단이 교회 주택을 안락한 수용소라고 표현한 것은 감금과 정체성 상실의 느낌을 강조한 거였는데요. 많은 여성들에게 집은 양육적 환경이 아니라 희생과 버림받음과 실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사랑받는 아내나 숭배받는 연인으로 축소되었지만 독립적 성장의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프리다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그녀들이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들에게 그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한 여성은 프리단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입을 열면 나오는 건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요? 라는 질문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진정제는 여성이 프리단의 표현대로 심리적 생존의 위험한 역할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화학적 장벽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사회 구조에서 정상성은 비정상성을 요구했는데 바로 약물로 유도된 자아 소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960년대 초반이 되자 밀타운의 인기는 서서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화합물들이 등장했거든요. 1963년 출시된 발리움이 곧 밀타운을 제치고 불안 치료의 대표적인 기적의 약이 되었죠. 무제한에 가까운 치료지수 덕분에 과량 복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주요 판매 포인트였습니다. 롤링스톤스의 1966년 히트곡 어머니의 작은 조력자는 교회 주부들이 작은 노란 알약에 의존해서 바쁜 하루를 버텨낸다는 현실을 대중문화에 새겨 넣었죠. 노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는 예전과 다른 여자가 됐어요. 약물이 여성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지적이었거든요. 약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968년부터 1982년까지 발리움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물이었고 전성기인 1978년에는 8,200만 건의 처방이 발행되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여성에게 남성보다 2배 높은 비율로 처방되었고 한 연구에 따르면 처방받은 여성의 67%는 실제로 어떤 정신과적 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히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이유로 약을 처방했던 거예요.
한 여성의 증언은 이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한 알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게 됐죠. 약 없이는 아이들 소리도 참을 수 없었고 남편과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약을 먹으면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중독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부 증후군은 주로 백인에 부유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층을 위해 예약된 진단이었거든요. 이 여성들에게 약물 의존은 수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장된 해결책이었습니다. 의사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아니라 의료 문제로 취급되었죠. 그러나 1980년대가 되자 약물 중독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 중독된 주부의 단정한 이미지는 사라졌고 대신 가난한 동네에서 코카인에 중독된 여성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죠. 이들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이었고 사회적 반응은 공감과 의료화가 아니라 범죄화와 감금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주립교도소의 여성 수감자 수는 75% 증가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약물 관련 범죄로 수감된 여성의 수는 급증했죠. 같은 문제, 다른 계급, 완전히 다른 대우였던 겁니다. 백인 중산층 여성의 약물 의존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었지만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의 약물 사용은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습니다. 밀타우는 이름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1970년 통제약물법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10년 넘게 이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발리움 사용이 급감한 건 약의 위험성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치료하려던 불안과 공황이 금단 증상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밀타운과 발리움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계속됩니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정신의학의 생물학적 혁명은 정신과적 증상을 주로 화학적 불균형으로 보고 빠른 약물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립했죠. 오늘날 처방되는 약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SSRI로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생물학적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이 견딜 수 없는 구조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치료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약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는 처음부터 좁혀져 있었거든요. 완벽한 아내가 되려면 불만을 느끼지 말아야 했고, 불만을 느낀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였으며, 개인의 문제라면 약으로 고쳐야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실패한 아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허용한 유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끝까지 수행한 사람들이었죠. 어스름한 거실의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알약을 바라보던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약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요. 다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만들 뿐이라는 걸요. 완벽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미국이 지불한 진짜 대가였고 그 청구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청구되고 있습니다.